지난 91년 8월 13일 평택에서 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택시 운전사인 장성태 씨는 칼에 찔려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방 안 여기저기에 옷이 마구 흐트러진 상황으로 봐선 단순 강도에 의한 살해사건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아내 서여인은 송탄시에서 간이 주점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여인은 주점에서 20살 연하의 종업원 권혁준과 내연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택시기사의 부인이 남자 관계가 이제 복잡하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권혁준이를 이제 우리가 수사를 했죠. 수사가 닷새째 접어들자 조사를 받고 있던 권혁준은 자신이 중심이 돼 모의한 청부 살인이었음을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권혁준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정은이에게 서여인의 남편 장성태 씨를 함께 살해하자고 교사했습니다. 그 후 권혁준과 정은이 휘하의 폭력배 5명은 몇 차례에 걸쳐 살해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권혁준은 범행 하루 전날 철물점에서 식칼을 5자루 사고 일부러 서여인이 부산에 내려가 있던 날을 골라 정은이 휘하의 폭력배와 장성태 씨 집을 침입해서 자고 있는 장 씨를 칼로 살해한 것입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살해 현장을 단순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장성태 씨를 살해한 조직폭력배들은 물론이고 권혁준이 역시 죽은 장 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권혁준이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서여인의 얘기를 듣고 장성태 씨를 살해 교사한 것입니다. 청부 폭력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채권 채무 사건이 많았습니다.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조직폭력배가 아닌 사람들이 청부 폭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디 가냐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탁을 받거나 더군다나 이건 계획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을 저지르는 그 폭력배들은 조직폭력배의 구성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직폭력배 속에도 특히 청부를 맡아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전문적인 청부업자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들 세계에선 해결사로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범죄 청부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어떤 한 해결사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이 해결사는 자기 신분을 밝히길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제보 전화를 할 때도 이곳저곳 공중전화를 3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3분 또는 5분씩 짧게 통화를 나눌 만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 그의 얘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해결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뢰인한테 돈 받고 사건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살해한다는 겁니까? 엑스도 틀리겠죠. 그럼 이 X를 많이 주면 그 살인까지도 청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맞으면 갈 용의도 있죠. 주로 어떤 사람이 청부업자가 되는 겁니까? 정보업자요. 네네. 특별한 사람을 내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이제 좀 전문 그런 걸 배우죠. 해결사들이 나서서 청부살인이나 청부폭력 등의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권 다툼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큰 사건 가운데 조직폭력 사이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청부살인 사건이 바로 연예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던 최봉호의 청부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은 최봉호가 자기 유흥업소의 주류 공급업자를 정전식에서 다른 업자로 교체하자 이에 흥분한 정전식 휘하의 조직폭력배들이 최봉호의 옷을 벗기고 칼로 협박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봉변을 당한 최봉호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이리 배차장파 두목 신진규한테 전화를 걸어서 혼 좀 내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진규 휘하의 해결사들은 정전식 사무실에 침입해서 태칼로 정전식의 가슴을 38군데나 난자해서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사들이 조직폭력 세계에서만 청부를 맡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서 커온 해결사들이 일반인들 속에서도 청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부살인 혹은 청부폭력을 의뢰하는 사람과 해결사를 연결시켜주는 전문 브로커, 즉 중개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청부 중개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기부를 아는 애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애들이 그 일을 해요. 자기가 직접 식구를 거느리지 못해도 그런 기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 형무소를 많이 갔다 온 애들이에요. 왜냐면 이런 조직을 다 할 수 있는 게 형무소를 감으로 해서 많이 하게 되거든.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듣고 나오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런 일을 해요. 청부폭력이나 청부살인에는 대부분 중개인이 끼어있고 그중에는 중개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세계에선 전국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중개인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중개인은 청부 규모나 수법까지 생각해서 그 일에 맞는 해결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중개인은 여러 폭력 조직의 해결사들과 연결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밑에 직접 전문 해결사를 한두 명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취재 중에 청부폭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주로 어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주로 사업을 거의 대부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점조직 통해 가지고요. 전부 다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후배들이나 다 아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로 그래요. 만약에 스폰서들이죠. 그 같은 조직에 소속돼 있지는 않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조직에 소속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한번 그 일을 맡겨본 사람이라든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어느 영원한 스폰서가 되는 거죠. 뒤도 봐주고 그네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조직이 깨기 전까지는 그렇게 봐주는 거죠. 최근 들어 중개인들이 동남아 등지에서 외국 해결사를 동원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숨어서 돈벌이로 청부 중개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쩌면 해결사보다 더 심각한 위험인물이 아닐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일반인들을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청부폭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 신종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외에도 사채업과 청부폭력이 결탁해서 돈을 버는 신종범죄가 도박판입니다. 지난 1월 억대 도박판의 사채업자가 폭행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박진영 주부는 의상실에서 만난 도박판 사채업자 김여인에 이끌려 노름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진영 주부는 노름에 빠져들면서 처음에는 따는가 싶더니 번번이 일어서 끝내는 도박판 꽁지 김여인한테 사채를 빌려 쓰게까지 됐다고 합니다. 박 씨의 남편이 사업마저 잘 풀리지 않아 노름빚 갚을 길이 막연해지자 사채업자 김여인은 박 씨를 노름판에도 끼워주지 않고 빚독촉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사채업자 김여인과 해결사로 불리는 폭력배가 수시로 집을 찾아와 박 씨를 협박하고 폭력을 휘둘러 박 씨는 전치 2주의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우리는 해결사들한테 청부 폭행당한 피해자 박진영 주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부인 아주머니는 안 들어오십니까? 예. 왜 안 들어오십니까? 무슨 일 있어서 안 들어와요. 그럼 딴 데 계십니까? 딴 데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날 알려주질 않아서 몰라요. 폭행을 당하고도 박 씨는 지금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도박을 한 혐의가 있어 잡히기만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름을 하고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맞았다 하는 것을 신고를 잘 못하는 이유가 너도 신고하면은 도박으로 같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고 어차피 내가 들어갈 바에는 돈 물어주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청부폭력의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해결사나 의뢰자들은 당연히 똑같은 범법자들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역시 도박판의 경우처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피해자가 아무 잘못이 없다 해도
해결사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부는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도 은밀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왜 청부폭력을 의뢰하는가? 우리는 취재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법 처리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결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만난 사람이 바로 사업가 김지훈 씨였습니다. 김지훈 씨는 1억 5천만 원어치의 물량을 하청받아 형과 자신의 재산을 전부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청을 준 사람은 물건을 팔아주기는커녕 발뺌만 했다고 합니다. 시리에 빠진 김지훈 씨한테 돈을 받아주겠다며 다가온 사람은 청부폭력 중개인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업관계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중개인을 만나게 됐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갈 협박이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지훈 씨는 중개인이 알선해준 해결사 3명과 함께 하청을 준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는 해결사들의 협박과 폭력에 기가 눌려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짜리 지불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돈 주길 거부하고 시일만 끌자 김 씨와 해결사는 다시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경찰들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잠복 근무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구속된 김지훈 씨는 한 달 후에 겨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미안한데 뭐랄까 좀 본인 지금 자체는 그래요. 법이라는 자체가 원망스러운 거고 내가 그렇게 무모하게 했다는 자체가 사실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조직폭력 이런 자체가 실제 사회에 있어갖고는 안 좋은 걸 제가 압니다. 폭력 혹은 살인을 의뢰하는 사람들이나 돈을 받고 칼이나 주먹을 휘두르는 해결사들이나 그 모두가 정당하지 못한 범법자들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들 중에는 김지훈 씨처럼 법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해 청부폭력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틈 사이를 파고드는 것이 청부업자고 해결사들입니다.